이미 미군은 위성과 드론을 통해 마두로 정권의 지휘부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사이버전으로 군 통신망 일부를 마비시켰습니다. 공습 1단계는 수도 카라카스의 방공망 파괴, 2단계는 지휘부 제거, 3단계는 반정부 세력 지원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AI, 무인기, 극초음속 미사일이 결합된 차세대 전쟁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2030년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준비 중인 통합전장체계 JADC-2의 첫 시험 무대입니다. 미국은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표적을 선택하고 무인기가 전쟁을 수행하는 비인간형 전쟁 구조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완성될 무대가 바로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태평양 전력 재배치에 들어가며 한반도에 배치된 일부 전략 자산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공백은 중국과 북한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K2 전차, KF-21 보람에 청궁2, LSAM, 도산한창 5급 잠수함까지 이제는 동맹에 의존하지 않아도 억제할 수 있는 방패가 생겼습니다. 베네수엘라 위기는 멀리 있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다음 전장에 누가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쏜 폭격기의 그림자가 언젠가 동부가 하늘로 드리워질 때 우리는 이미 준비된 나라여야 합니다. 미국이 움직여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짜 안보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남미의 마약 조직 소탕 작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 전략이 다시 가동되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략의 최종 도착지는 아시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14%에 달하는 해군 전력을 집결시킨 이유는 표면적으로 마약 카르텔 소탕기지만 실제 내막은 훨씬 복잡합니다. 최근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로 향하면서 군사분석가들은 이 움직임이 단순한 마약 단속 작전이 아니라 정권교체형 제한전쟁의 사전준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CNN 디펜스 뉴스는 이 지역에 배치된 전력 구성을 비상식적인 수준의 집중도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냉전 이후 최초로 미국 핵전력의 14%가 한 지역에 집결한 사례입니다.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전단과 B-52, B-1B 폭격기가 동시에 배치된 것은 단순한 군사 시위가 아니라 전면전 문턱의 배치 패턴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작전의 코드명입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미군은 이번 배치를 남부의 장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남미의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중남미 내 반미 정권 재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이미 미국의 금융 제재와 석유 수출 봉쇄로 벼랑 끝에 몰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이 노리는 건 마약 소탕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정권 공백입니다. 이 공백이 발생하면 미국은 즉시 친미 성향의 과도 정부를 세워 중국과 러시아의 남미 영향력 제거를 노릴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극단적 발언을 한 직후 미 해병대가 남미 연안에서 특수전 사전훈련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 해군 작전국이 공개한 10월 작전 배치도를 보면 미 해군의 전략자산 배치 비율 중 14.2%가 서부 태평양이 아닌 카리브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 때의 해군 집중도인 13.8%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군사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다시 서방후 군사재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한국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미국이 남미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단순히 베네수엘라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지금 양면 견제 구조를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축, 다른 한쪽은 러시아 중국이 침투한 남미 축입니다. 즉 미국은 서방우와 동방구 두 방향에서 중국을 동시 압박하는 쌍축 전략을 펼치려는 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전략적 분산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가 바로 다음 순번입니다. 미국의 패권은 한 지역의 불안정을 이용해 다른 지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중동의 전쟁이 유럽 방위비 증액을 이끌었고 유럽의 전쟁은 인도태평양 동맹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태평양 방위망 재정비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남미 전선의 긴장을 이유로 다시 군수와 물류 공급망을 재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 산하 군수사령부는 지난 10월 카리브 작전 이후 아시아 전력 순환 배치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 말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진정된 뒤 한국과 일본 근해에 전략 자산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분노 섞인 발언과 미 해군의 움직임은 베네수엘라보다 중국과의 대결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몰랐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남미 작전이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 약 48개의 전략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력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지역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는 미 전력의 42%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미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진다면 미국의 전력은 분산됩니다. 즉, 한반도 주변의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가 유지하는 한반도 방위선이 일정 기간 동안 공백을 맞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 중국과 북한이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조가 실제로 반복된 적이 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 해군이 페르시아만에 전력을 집중시키자 북한은 곧바로 비밀리에 핵 개발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역사는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남미에서 미군이 장기 주둔하게 되면 동북아의 군사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베네수엘라 뉴스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의 경고음입니다. 더불어 미국의 내부 정치가 이 사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재선을 위한 상징적 군사행동이 필요합니다. 마두로 제거, 정권 전환, 남미 해방자라는 이미지, 이것은 미국 내 보수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전략가들이 계산하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남미 작전이 성공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도 정치적 군사 개입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의 구조상 한국은 미국의 전력순환 전략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력 재배치가 시작되면 한국 내 주둔 병력 일부가 순환 배치로 전환됩니다. 이때 남미 전선이 활성화되면 한국의 억제 전력 일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카리브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한반도 방위 태세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남미 이야기니까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국제정치의 구조는 그렇게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략적 피로 상태에 있습니다. 한쪽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면 다른 한쪽의 억제력이 자동으로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첫 징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트럼프의 과격한 발언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미국의 전력 분산 리스크입니다. 한반도는 언제나 미국이 다른 전선을 열 때 대체 전장이 되어 왔습니다. 트럼프의 다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어쩌면 베네수엘라보다 동북아의 불안을 자극하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전쟁 위기라기보다 새로운 냉전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냉전의 최전선에는 언제나 그렇듯 대한민국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18일 중국 방공망 위협 영상입니다. 전 유럽이 단숨에 중국의 감시망 아래에 떨어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세르비아가 도입한 중국산 미사일 하나다 나토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전형적인 친중 국가로 알려진 세르비아는 중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며 최근 세르비아는 중국의 HQ-22 지대공 미사일의 수출 버전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르비아의 결정으로 인해 중국이 언제든 나토의 항공기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오히려 지대공 미사일은 방어용 무기에 불과한데 유럽 등이 중국을 나쁘게 몰고 가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2024년부터 유럽에 대한 군사력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은 러시아 이외에도 벨라루스 등의 군대를 파견하여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은 한국에도 많은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도 서울을 기준으로 중국의 베이징까지 직선거리가 채 1000km를 넘지 않으며 산둥반도와 랴오닝반도 등은 서울로부터 직선거리로 고작 500km 내외에 불과합니다. 만약 중국이 방어용 무기를 핑계로 한국과 가까운 지역에 각종 무기체계와 감시체계를 설치하고 한국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한다면 우리 군의 움직임이나 주요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을 감시하게 된 중국의 HQ-22 지대공 미사일 체계의 위험성과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에 미칠 수 있는 군사적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중국판 사드라 불리는 HQ-22 지대공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 170km, 최대 요격고도 27km에 최대 36개의 목표물과 동시교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구축한 데이터 링크 체계의 우수성을 활용하면 여러 포대를 활용하여 36개의 표적을 상대할 수 있으며 스텔스와 탄도탄 탐지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HQ-22의 수출형 코드인 FK3가 유럽에 최초로 배치되며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나토와 EU에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1대1로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전형적인 친중 국가로서 중국은 세르비아 덕분에 유럽 한복판에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나토 소속의 항공기가 중국의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이 해외에 수출할 무기 체계에 의도적으로 데이터 접근 통로인 백도어를 삽입해두면 이를 통해 중국은 손쉽게 방공망 레이더에 수집된 데이터를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단 군사 분야가 아니더라도 중국이 세계 각지에 자신들의 감시망을 수립하려 한 사례는 이미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AI와 빅데이터,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조기에 탐지하려 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의 감시망을 우려하는 서방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또한 D램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스파이 노릇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방공 레이더를 활용하여 나토를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한 우려로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유럽에 들어간 중국제 무기는 세르비아, 러시아 등과 군사적 조력으로 엮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부추길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방공 레이더를 활용하여 항공기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는 단순히 유럽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국도 자칫 중국의 감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만약 서해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 공군의 전투기 경로를 중국이 파악한다면 향후 군사적 충돌 발생 시 우리 군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들이 보유한 레이더 탐지 거리는 한국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세르비아로 수출되며 논란을 불러온 HQ-22는 약 250km 내외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어 산둥반도에서도 한국까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HQ-9도 300km를 넘기기 힘듭니다. 반면 한국은 천궁2가 약 300에서 350km 수준의 범위까지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보다 발전된 기술의 LSAM은 최대 500km 수준까지도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는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으로 항공기 경로와 각종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와 항공기를 감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 탐지 거리가 짧은 이유는 주파수 대역의 한계, 레이더 방식, TR 송수신 모듈의 소자 기술력 차이 등이 있는데요. 레이더는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할수록 그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주파수 대역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레이더의 성능을 최대치로 높일 수 없습니다. 또한 중국은 상당수의 방공 레이더에 페이사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도 한국보다 뒤떨어지는 성능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페이사 레이더는 비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로 각각의 TR 모듈이 다른 대역의 신호를 송수신하는 A사 레이더와 달리 페이사 레이더는 TR 모듈이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페이사 레이더는 하나의 모듈에서 생성한 신호를 각각의 작은 배열 안테나에 뿌리는데, 이때 각 배열 안테나에 장착된 위상 변조기가 전파의 위상을 바꾸는 방식이 페이사 레이더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성 차이는 페이사 레이더가 A사 레이더보다 신호체계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중 목표 추적 능력이 부족하여 전체적인 레이더 성능이 떨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국산 기술력으로 개발한 주요 무기 체계에 항시 A사 레이더를 탑재하여 최적의 표적 탐지 거리와 추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페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중국의 방공 체계들은 한국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레이더의 모듈을 담당하는 소재공학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레이더라고 하더라도 전력 효율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레이더의 모듈이 낼 수 있는 출력이 올라가게 되고, 이는 곧 레이더의 성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선진국들은 질화갈륨 소자 등 첨단 소자를 레이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소자 기술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필요한 소자를 들여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중국인데요. 반대로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질화갈륨 소자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한 기술 강국입니다. 미국, 일본 등이 첨단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산 레이더에 적용된 소자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은 레이더가 포착한 표적을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항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레이더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떨어진다면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중국은 비단지대공 미사일 이외에도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 체계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오랜 기간 뒤집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종합할 때 중국이 자신들의 해안선을 따라 다수의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망을 구축하더라도 이들의 레이더가 한국의 전투기와 항공기의 항적을 감시하고 추적하기에는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중국이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제 S-400 등은 탐지거리가 최대 600km 내외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어 서해를 지나는 한국의 항공기를 감시할 수 있는 탐지 범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장거리 탐지 레이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아군 조종사의 생존성과 작전 성공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술 교리와 대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제 레이더의 성능이 빈약할지 몰라도 중국이 러시아제 S-400 등을 무단으로 분해하고 연구하여 기술을 훔쳐갈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기술 훔치기가 계속된다면 중국도 러시아처럼 장거리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를 구축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두고 자신들을 감시하려 한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내세우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도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들의 행위와 주장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유럽에서 나토에 대한 군사력 과시를 시도하며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렴한 기술력은 좁은 대륙에 다수의 국가가 밀집한 유럽에선 먹힐 수 있을지 몰라도 바다를 건너 장거리 작전이 필수적인 동북아시아에서는 효과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한국의 안보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적성국이며,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든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기르는 것은 한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엘센과 천공투를 통해 우수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해당 무기 체계들은 적성국의 미사일과 전투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영공을 수호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은 적의 빈약한 방공망을 피해 언제든 중국의 심장을 노릴 것인데요. 연일 계속되는 군사력 경쟁 속에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